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보낼 줄은 몰랐네요. 처음이라 다소 낯설고 어색하지만 제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여성입니다.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호텔 데스크에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친절히 안내하고 이끄는 직업을 가졌지만 평소에 저는 꽤나 조용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서는 것과 시끄러운 걸 좋아하지 않아서 바깥보다 집에 있는 걸 더 즐기곤 합니다. 그렇기에 일상 속에서 딱히 내세울 정도로 특별한 건 없는데요. 단지 올해 30이 된 만큼 제 삶의 책임을 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30대일 뿐입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보내게 된 사연 정도가 특별한 경험이 되겠네요. 드라마에서나 흔히 보던 파혼이란 걸 바로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까지의 애달팠던 시간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우스운 것 같아서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많이 답답하고 한심한 부분들이 많으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리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은 저보다 4살 많은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첫 만남은 대략 1년 반 전 제가 처음으로 혼자 부산에서 여행을 갔다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 저는 서울 중앙부에 있던 작은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근교에 있던 호텔들의 경제 상황이 크게 위태로워지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은 호텔 내에서 인사이동과 권고 사직이 빈번해졌죠. 그로 인해 저도 생계가 위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타이밍으로도 저에게 결단이 필요했던 때였기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환기를 주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는데 저처럼 여행을 온 그 사람을 그때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 사람을 이제 간단히 성훈이라고 부를게요. 성훈 씨는 명문대를 나왔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살려서 취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에서 일하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서 친구와 함께 여행을 오게 됐다고 하네요.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난 술자리에서 긴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게 됐어요. 저는 그때 성훈 씨를 보며 비록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과감성도 좋았고요. 사실 저는 항상 제 일이 적성에 맞는지 앞으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의심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서비스직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회의감이 들었고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 직업에 대한 선망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을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더 빠져들어서 도전해봐라. 그러다 보면 그 의심이 옳든 틀리든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데 성훈 씨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의 자신도 지금 하고 있던 일에 확신이 없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왔기에 후회하진 않는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인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겉보기에도 말끔하니 호감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저답지 않게 열렬히 구애했고 우리는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이어가면서 커다란 문제는 없었어요. 둘 다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을 전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신중했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참 좋은 사람 같았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한다 해도 괜찮겠다 싶었죠.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 살펴주니까 저로서는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서 참 좋았어요. 직업적으로 불안정하긴 했지만 미래에 대한 꿈도 갖고 있었고요. 다만 성훈 씨는 자신의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좀 큰 편이었어요. 아는 것이 많았던 만큼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 주길 좋아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원래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저만 만나면 평소보다 더 수다스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와 4살 많은 인생 선배로서 제 삶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기야, 우리 나이가 되면 연애도 허투루 해서는 안 돼. 배울 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나중에 손해도 안 본다고. 장담컨대 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어. 자기가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다를 걸.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어려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직이란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최소한 6개월은 더 쉬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 뭐 이런 말들이요. 처음엔 기분이 상했지만 듣다 보니 나중엔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말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것만 빼면 저에게도 잘해주기도 하고 잔소리하는 만큼 챙겨주기도 잘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점을 이야기하니 저처럼 세상 미련한 곰이 없다면서 하나같이 혀를 찼지만요. 맞아요. 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아랫사람으로 내려보는 그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건 결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죠. 결혼한 어떤 지인이 한 말이 기억이 나네요. 단점 한 가지만 빼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꼭 그 단점 때문에 헤어지게 된대요. 커다란 단점 하나가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을 다 잡아먹으니까요. 분명 틀린 말이 아니었죠. 거기다 한 가지 더 단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성훈 씨는 말로는 네가 몰라서 그렇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맞다 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면서도 은근히 돈 있는 사람, 태생이 금수저인 사람들을 무척이나 부러워했고 때론 시기와 질투했죠. 예를 들면 자기와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스타트업 회사를 차려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회사의 단점이라든지 분명 망할 거라는 말을 언곤 했어요. 거기다 자기와 같은 학번 동기들에 대한 시기 질투는 좀 더 심했는데요. SNS를 보다가 자기보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깎아내리던지 좀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쟤는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난 탓에 저렇게 살지만 능력도 없으니 얼마 못 갈 거다라던지 대학 다닐 때도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해서 꼴 보기 싫었다라던지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나는 걔 이름만 들어도 질린다니까. 뭐 스타트업 잘 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동기 애들한테 신나서 떠드는데 난 가짜인 거 다 아니까. 다 목표 없고 꿈 없는 애들이나 부럽다고 추켜 세우는 거지. 알고 보면 그런 것들 속 빈 강정이라고. 아, 그래. 가끔은 조금 무서운 얼굴로 저런 말을 할 때가 있었기에 그땐 내심 왜 저러나 싶어 섬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한 번 터지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제 친구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성훈 씨가 하도 제 친구들을 보고 싶다고 졸라서 자리를 갖게 된 거였죠. 제 친구들을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다나. 그러면서 본인은 학교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조차 그땐 왜 그렇게 안쓰럽게 들리던지. 마침 저를 잘 아는 오래된 친구들이 성훈 씨를 궁금해하던 참이었고 저도 성훈 씨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던 참이라 응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건지 아님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건지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를 보여준 게 처음이라서 다들 흔쾌히 나와주었네요. 그리고 이때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던 한두 시간은 분명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질 않기에 화기애애했어요. 성훈 씨가 활달한 편이라 분위기 띄우는 걸 잘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성훈 씨가 점점 평소에 저를 대하는 것처럼 친구들을 대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끝마다 친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 데라면서 애들이 원치도 않는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심하더라고요. 친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친구분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남자분하고 몇 년 만나셨다고 했죠? 아, 3년이요. 그러면 거의 결혼 생각하신 거나 다름없는데 그 남자분 부모님께서 전화 오시는 거 정도 이해하셔야죠. 아니, 상사한테 그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친구분이 잘 모르시네. 아마 나이가 어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 조언이 맞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점차 알게 되실 겁니다. 제 말이 맞는다는 거요. 오빠, 왜 그래? 애들아, 미안해. 나한테도 이래왔나 싶고. 그래서 그만하라는 표시로 옆에서 계속 팔을 툭툭 쳤는데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하긴 눈앞에서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도 못 알아챘으니 어련했을까요? 분명 친구들에게 저희 커플을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어쩌다 보니 각종 경제와 사회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영양가 없는 대화만 줄곧 이어졌네요. 그러다 모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훈 씨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한 친구가 정막을 깨고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소영아, 너 오늘 그분이랑 결혼할 계획인 거 맞지? 아마도. 안 그래도 너희한테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려고 했었어. 내가 주제넘게 내 선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너의 친구로서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했던 사람으로서 말을 좀 하자면 그분은 너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뭐 다정다감하고 유쾌하고 사람으로서 나쁘지 않은데 평생 배우자로 함께 하기엔 뭐랄까 조금 고압적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말이야. 맞아. 분명 그런 면이 있지. 친구는 저의 무덤덤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확실히 표했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솔직히 좀 꼰대 같지. 분명 너도 숨 막히는 날이 오지 않겠어?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난 좀 걱정된다. 그때 당시엔 친구의 말에 수긍하며 대신 사과하면서도 속으로는 한 귀로 흘리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제게 씌인 콩깍지의 일종이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성훈 씨의 좋은 장점을 친구들은 모르니까 잠깐 만나보고 하는 말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생각이 어리석었단 걸 깨달았으니 참 바보죠. 이러니 남녀 사이 문제는 주위에서 수백 번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고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변화할 수 있다는 건가 봐요. 그 만남이 있고 난 후 성훈 씨를 만나 따로 제 생각을 전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나를 대할 때 가르치듯 말하지 말고 연인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아내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달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하자 성훈 씨는 조금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사과를 하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생겼는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빠는 그 시절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어. 먹고 살기 힘든 때에 흔치 않게 배운 사람이었지. 그 자부심이 크다 보니까 어렵게 취직한 회사도 마음에 들지 않고 회사를 반복해서 옮기기 일쑤였지. 결국
원래의 기대보다 한참 떨어진 작은 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정년 퇴직까지 하신 거야. 하지만 아빠는 그 현실을 부정한 채 본인이 좋은 학교를 나온 수재였다는 사실만 기억하고서 주변 사람들을 대했어.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말버릇이 상대를 내려다보듯이 대하는 거였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나도 똑같이 닮아버린 거야. 내가 악착같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간 것도 그런 이유였고, 아, 그랬구나. 내가 오버했으면 미안해. 사과할게. 나도 몰랐다. 사람이 자기 문제는 모른다더니 내가 딱 그쪽이네. 앞으로 고치도록 할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문제를 알았으니 고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훈 씨도 그 다음부터 대화를 할 때 특히 더 조심하기도 했고요. 한 번에 바뀌진 않았지만 말 실수를 하고 나면 금방 알아차리고 사과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또 간과했던 건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남자친구의 아빠가 저희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란 걸 잊고 있었던 거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상화된 후 아버지의 소개로 저는 다른 호텔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보다 더 크고 알려진 곳이라 저에겐 좋은 기회였죠. 성훈 씨도 헬스 트레이너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운동을 가르치며 몇 년 더 일하다가 본인만의 헬스장을 차리는 게 목표라고 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화되고서 우리는 1년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땐 사실 크게 반기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성훈 씨의 일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어른들의 선입견이 강한 탓이었죠.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된 설득 끝에 결국은 제 뜻을 따라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의 선택이니 끝까지 믿어주시겠다면서요. 같이 한번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선 저는 먼저 성훈 씨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얼굴 뵙고 인사드리려고도 했고, 성훈 씨 아버님 어머님께서 꼭 이쪽 먼저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해서요. 괜찮은 일식집이나 한정식집에서 뵈려고 알아봤는데 성훈 씨 어머님께서 집으로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식장을 잡은 것도 아닌데 부담스러우시다는 이유였죠. 전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과일과 한우를 사서 집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최대한 고급스러운 것들로 골라봤어요. 센스가 없는 편이니 성이라도 보일 수 있게요. 찾아뵐 당시 아버님은 다른 일정으로 외출하신 상태라 안 계셨고 어머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 네가 소영이구나. 그래, 어서 와라.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요. 제가 일단 고르긴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이런 거를 다 사왔어. 고맙다. 고급스러운 티가 아주 줄줄 나네. 잘 먹을게. 차려주신 상을 두고서 성훈 씨와 어머님, 저 이렇게 세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가볍게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종종 들어왔던 것처럼 말투는 조금 차가우신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진 않으셨죠. 그래도 장차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예의를 차려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걸 배웠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요. 그러다 간혹 저희 집안에 대해서 물으시기도 했죠. 그래서 부모님께선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고 어느 쪽에서 일하시니 연세는 어떻게 되셔? 저는 대답을 잠시 고민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자친구 집을 찾아뵙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상견례 때 주고받으면 되니까 웬만하면 너 혼자 있을 땐 말을 삼가는 게 좋아. 결혼 전에는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쉽게 책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어른들끼리 얘기 나눌 수 있게 최소한으로만 말씀드려. 알겠지? 그 말이 떠오르면서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어머님께는 대충 얼버무려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일하세요. 그냥 숙박업을 하고 계신데 직접 관리도 하시고요. 그런데 어머님의 표정이 이때 참 묘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덤덤한 말투로 알겠다며 넘어가셨죠. 사실 어머님께 그 당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요. 뭔가 인터넷에 이렇게 떠들기는 민망한 얘기지만 사실 저희 집은 서울 외곽에서 크진 않은 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텔은 호텔인지라 규모 면에서 다른 숙박시설보다는 훨씬 크긴 했죠. 1층에 레스토랑을 함께하고 있어서 꽤나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런 아버지 영향으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아버지는 당신 일에 넘치는 자부심을 갖고서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아직까지 매일 호텔을 드나들며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니까요. 외관이 있다 해도 제가 보기엔 어느 근사한 5성급 호텔과 견주어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저는 아버지가 있는 호텔에 일하고 싶단 마음으로 꿈을 키우면서 관련 학교에까지 진학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진 제가 너무 쉽게 이 일을 배우는 걸 원치 않으셨고 다른 호텔에서 일하며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하길 바라셨죠. 이렇게 들으니 뭔가 재벌 2세의 성장일기 같네요. 그만큼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홀로 서울에 올라와 맨 땅에 일궈낸 사업이니 충분히 박수받아도 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일들에 대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왔고요. 그런 이유로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은 크지만 제가 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 나서서 떠벌리고 다닐 이유도 없었죠.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성훈 씨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저에게 물어본 적도 없으니 굳이 말할 기회도 이유도 없었고요. 숙박업을 한다는 저의 말에 성훈 씨는 다소 놀란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처음 듣는다면서 그동안 제 이야기를 혼자 미루어 봤을 때 저희 아빠가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아, 네가 말을 안 하니까 생각도 못했네. 숙박업이었어? 아, 신기하네. 그러면서 조금 웃겼던 게 성훈 씨는 저희 아버지가 그냥 작은 숙박업 정도 하시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제가 평소 하고 다니는 차림새나 이런 게 특별하지 않으니 그런 듯 했죠. 그러면서 왜 진작 숙박업 한단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혹시 창피해서 그러냐 물었는데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은 어물쩍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밖에서 술자리가 있으셨는지 약주를 조금 하신 것 같았고요. 빨갛게 오른 얼굴로 저를 훑어보며 낯선 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이내 이 낯선 손님이 성훈 씨와 함께 왔다는 걸 아시고선 그제야 식탁에 앉으셨고요. 아, 그래. 네가 소영이구나. 전부터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다. 우리 똑똑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 많이 궁금하긴 했어. 아,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사실 되게 찾아뵙기 전부터 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실 줄 알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럴 틈이 없더라고요. 아버님은 짧은 인사말을 건네시고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본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얼마나 쉽게 대학을 갔었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집안은 어렸을 적부터 유명했다.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집안이었어. 요즘엔 개나 소나 다 대학을 가지만 나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거든. 근데 내가 학교에서 늘 1등 성적표만 받아오고 기어이 좋은 대학을 가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야.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런 말이냐고. 사실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도 다 똑똑하고 머리가 좋긴 했단다. 다들 한 자리씩 차지했지. 우리 성훈이한테 이런 얘긴 들었나? 네, 아버님. 아버님께서 좋은 대학 나오셨다는 건 들었어요. 제가 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내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성훈 씨는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익숙하다는 듯 본인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을 말리지도 않고요. 그렇게 앉아서 궁금하지도 않은 인생사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는데 다행히도 어머님이 이제 그만하고 저에게 그만 집에 돌아가 보라며 구해주셨죠. 저는 아쉬운 표정으로 그렇지만 잽싸게 빠른 동작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버님이 갑자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며느리감으로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알지? 모두 집안의 배움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집안 같던데 생각해봐라. 왜 사람들이 수준을 의논하면서 급을 따져 만나겠니? 함께 어울리려면 대화가 통해야 하니까 그런 거야. 이 머리로 나오는 말의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네, 아버님.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희 집안이 수준이 낮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기분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초면인 사이에 게다가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저희 집안은 못 배워먹은 꼴통 집구석이고 당신네들은 콧대 높은 고고한 집안이라는 거, 그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아버님은 이 말을 저에게 하기 위해 여태껏 본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극진히 절절 얘기하신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저는 배움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곰곰이 지난 시간을 되짚어 봤습니다. 갑자기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몇 달 전 제가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는데 옆에서 성훈 씨가 지켜보고 있었던 그 순간의 기억이요. 저희 아빠가 중학교만 졸업한 분이어서 학교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 계시단 이야기를 아주 잠깐 스치듯이 했었거든요. 그걸 듣고서 본인 멋대로 포장하여 곧장 아버님한테 가서 전달한 것 같았어요. 결국 그렇게 우리 집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두지 않는 집안이 된 거고요. 어이가 없어서 성훈 씨를 쳐다봤더니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는 듯 과일만 주워 먹고 있던데요. 먹고 있던 사과처럼 똑같이 깎아버릴까 하다가 참았네요. 이런 집에서 더는 1초도 못 있겠다 싶어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성훈 씨가 따라 나와서 잡더라고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요. 아니야, 됐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왜 그래? 우리 아버지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실수하신 거 있지. 방금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거야, 지금? 아버님께서 우리 집안을 깎아내리셨잖아. 오빠, 혹시 아버님한테 우리 아빠 중졸이란 이야기했어? 아니, 그게 당황하는 표정을 보니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설마 하여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물어본 건데 사실로 드러나자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됐다고 하고 얼른 나와서 혼자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랑은 만날 수 없겠다는 깨달음만 얻은 채로요. 성훈 씨는 제 달라진 태도를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었기에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더니 이를 알아차렸는지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매일 제 직장 앞으로 데리러 오거나 밤마다 장문의 문자를 남기고 꽃다발 선물을 만날 때마다 주는 그런 행동들이요. 소영아, 제발 내가 실수했어. 이제 좀 받아주라. 우리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 난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제가 없는 일상을 상상해 보니 너무 괴로워서 저를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던, 항상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저 같은 사람을 다신 만날 수 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고요. 아마도 잠시 연락 없이 떨어져 있던 기간 내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매번 연락을 하는 건 제 쪽이었으니까요. 허전함을 느낄 법도 하죠. 그런데 솔직히 저도 아버님의 그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지, 남자친구한테 화가 났던 건 아니라서 그런 말을 들을수록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얼굴을 보면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자기가 잘하겠다는 말을 믿고만 싶어지고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속병을 알면서도 확실히 결정 내리지 못했던 건 사실 맘속으론 그렇게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만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없던 일이 될 테고, 그럼 우린 다시 평범한 연인, 그리고 가족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안일한 마음이니 그때 당시에 몇 날 며칠을 헤어지지도, 그렇다고 다시 온전히 만나지도 못한 채 이런저런 고민으로 밤을 보냈던 것 같네요. 저의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일찌감치 눈치챈 엄마가 조심히 오셔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고 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지만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었습니다. 늘 그랬듯 또다시 얼버무리고 말았죠.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건 제 얼굴에 침 뱉는 일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제가 없는 저는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딸이었지만 그것도 어리광일 뿐이니 진중한 결혼 문제에 대해선 쉽게 이야기 나누기 어려웠죠. 반면 저의 개인적인 근심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사업은 점점 더 안정화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만 해도 사실 사업을 다소 무리하게 확장시키고 있었던 때라 적잖이 어려웠었거든요. 이런 시대에 세계적인 전염병이 터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당시는 가족들 모두가 상황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든 때였죠. 그러다 차츰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니 호텔로 여행을 오더라고요. 저희 호텔은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라 오히려 중심부에 있는 곳들보다 여행지 느낌이 나서 그런지 더 호황이었고요. 갖은 노력 끝에 2년 만에 간신히 이전 매출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들도 한시름 덜고서 웃을 수 있게 됐죠. 그러니 저도 전과 다른 마음의 여유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워 마음이 조급할 땐 연애도 쉽게 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문제였나 봅니다. 남자친구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너그럽고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당시에 성훈 씨의 집에서 겪은 일들도 시간이 지나니 희미해져 실수로 치부해 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커다란 실수였지만요. 알겠어. 대신 약속해 줄 게 있어. 앞으로 자기 식구들, 나한테 하는 행동들 조금 조심시켜 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기분 나빴어. 불쾌했다고. 우리 아빠 중졸이란 이유로 함부로 사람 얕잡아 보는 거, 그거 자기가 똑같이 당해도 기분 나쁘잖아. 이번만은 우리 사이를 생각해서 넘어간다지만 다음은 없어. 알겠어. 알겠어. 그렇게 할게. 걱정하지 마. 미안해. 내가 용서를 받은 성훈 씨는
앞으로 자기 식구들이 제게 무례하게 한다면 본인이 나서서 한 소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모습이 딱히 믿음직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 만약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땐 완전히 끝내자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버님, 어머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혼자 속병 앓았던 시간과 고민했던 시간들이 아깝지 않도록 빠른 결단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자 성훈 씨 집에서 가까운 일식집을 예약하고서 먼저 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성훈 씨의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함께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성훈 씨가 이전부터 단단히 눈치를 주었던 듯 도착한 그 순간부터 저를 뺀 세 사람의 눈빛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미소조차 보이지 않던 분들이셨는데 오시자마자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가 먼저 우리를 만나자고 했다며? 좀 놀라긴 했다만 기특하네. 새아가라는 말에 흠칫했지만 나름대로 애쓰고 계신 거라고 여기며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 주변에 이렇게 깔끔한 음식점이 있었네. 난 왠지 바깥에서 먹으면 아까워서 집에서만 해 먹게 돼서 잘 모르거든. 저번에 올 때도 있는 걸로 너무 대충 해줬나 싶어서 마음에 걸렸는데 서영이네 덕분에 이렇게 호강을 다 하네. 잘 먹을게. 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저번에 집으로 초대받은 것도 결국 돈이 아까워서 그랬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라 밖에서 뵙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며 꼭 집으로 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다는 걸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대접하는 건 당연하게도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점이라는 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번에는 죄송했습니다.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성훈 씨랑 결혼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어머님, 아버님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의견도 여쭙고 싶어서요. 그래, 잘 생각했네. 요즘 사람들 아무리 자기들 잘났다 떠들어대지만 그래봤자 속 빈 강정이다. 현명한 어른 말씀을 따라가야 괜히 헛고생 안 하는 거야. 잠자코 듣고 있던 성훈 씨가 아버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크게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를 준 게 맞았나 봐요. 기분이 더 찜찜해질 찰나에 막은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덕분인지 이전과 다르게 꽤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훈 씨가 사이에서 소통을 조율하고 활기차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니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가끔 문제가 될 일이 있으면 성훈 씨를 탓하게 됐고 성훈 씨는 넉살 좋게 넘기니 저는 곤란한 일 없고요. 아버님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반주까지 하셨네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저도 이제 이 집 식구가 된 것 같았죠. 전에 있었던 맘 상한 일들이 다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한 분위기가 가장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 또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신이 나서 엄마의 충고도 까먹은 채 혼자 막 떠들었던 참이었습니다. 저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알뜰하게 모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성실함 하나는 내세울 수 있고요. 어릴 적에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도 안 받겠다고 다짐할 정도였으니까요. 야, 새아가. 농담이지. 집에서 얼마까지는 해주겠다는 말씀하셨을 거 아니야. 여인숙 그거 운영해봤자 벌면 얼마나 벌겠냐마는 술에 취한 아버님이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제 표정이 확 굳자 이를 알아챈 성훈 씨가 취했다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심스러웠던 말투는 사라지고 삿대질까지 하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난 다른 건 안 바랬다니까. 명망 높은 집안이거나 성훈이 그 가게 하나 차려줄 수 있으면 결혼 허락하려고 했었지.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긴 한다만 뭐 결혼하고 나서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음 됐지 뭐. 아버님 약주를 하셔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운운하시는 건 듣기 좀 속상하네요. 그래,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너 내가 한 말이 그렇게나 속상했냐? 그래서 성훈이 얘한테 뭐 헤어진다니 뭐 그렇게 겁을 준 거야? 어른이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 농담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섭섭했냐고.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냐고. 네, 말씀처럼 결혼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단계지. 아직 성훈 씨랑 결혼한 사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농담이든 아니든 어느 정도 예의는 차려주셨으면 해요. 저도 2번 겁주기는 싫거든요. 제가 맞받아치니 성훈 씨가 이번에는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만해.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한마디에 이윽고 저는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그만해.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이렇게 매번 깎아내리시는 건데 오빤 나에 대해서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냐고. 내 기분 하나 맞추려고.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눈치 봐야 돼? 소영이 네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럴 땐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거야. 예, 세아가 우리 아들 말이 맞다. 네가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구나. 솔직히 말해 내가 뭐 못할 말했니? 여인숙 같은 초라한 거 운영하시면서 돈도 없는 집구석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들어도 싸지. 기울어도 너무 기운 결혼 아니냐. 우리처럼 명망 높은 집안과는 애초에 비교조차 안 되는 집안인데. 네, 아버님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저 그만 일어서겠습니다. 여긴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네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가슴이 미친 듯이 조여오면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까지 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저 말을 끝으로 폭발한 저는 바로 일어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중에도 뒤쪽에서 계산은 하고 가냐는 둥 어이없는 대화가 들려오는데 기가 차서 문을 박차고 올 수밖에 없었네요. 후에 이 이야기를 결혼한 언니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부모님이 결혼 전에 지지 않기 위해 기강을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본인 집안이 내세울 게 없으니 그렇게라도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 식으로 신부 쪽보다 더 좋고 아쉬울 거 없다는 걸 주장하려고 계속 저와 저희 집을 깎아내린 거라고요. 막상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구체적으로 저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내세웠다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싶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결혼인데 별 탈 없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들 사는데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있던 정 없던 정 전부 다 떨어져 버렸네요. 이번 기회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고요. 특히나 제가 어렵게 용서한, 내가 사랑한, 아니 사랑했다고 믿은 그 사람이 저렇게 돌변한 걸 보니 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가니 엄마 아빠가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왜 그러냐며 저를 달래주시는데 죄송스러워서 울음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눈물을 닦아낸 뒤 진정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은 말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 듣고 너무 놀라지 마. 뭔데 그래. 얼른 말해봐.
예, 저를 믿어주셨던 가족들을 더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렵게 말을 했지만 그동안 남자친구와의 만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기에 부모님은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분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어떻게 그따위 집구석이 다 있냐며 펄펄 뛰셨고 전 그런 엄마를 말리지도 못한 채 가만히 울고만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가만히 바라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진행하자. 장소는 내가 잡을 테니까 그쪽한테 연락해서 식사 자리 마련하렴. 뭐, 말도 안 돼. 나 결혼 안 할 거야. 아빠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진행해. 갑자기 상견례를 하자고 하니 도통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너무나 단호한 모습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혼 진행할 생각 없고 따로 계획이 있으니 다사로 박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잡으라고 하실 뿐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고 그날 밤 바로 성훈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니 안 그런 척해도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난 또 네가 그렇게 가서 혹시나 삐졌나 했지. 다행이다. 왜 전화했어? 내 전화 기다렸어? 아무래도 오늘처럼 강경하게 나간 게 먹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이 핸드폰 너머로까지 느껴지니까 정말 재수가 없더라고요. 금방 목소리를 깔고서 대답하기에 저도 진중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많이 화가 나셨지만 본인이 잘 말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바로 상견례를 제안했습니다. 상견례? 응. 왜? 뭐 문제 있을까? 아니. 알았어. 아, 난 또 네가 다른 생각할까 봐 괜히 찜찜했네. 그래, 잘 생각했다. 너도 원래 어른들 말씀은 다 맞는 거야. 성훈 씨는 다소 놀란 듯 했지만 알겠다면서 수락했기에 생각보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생각지도 못한 상견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놀랍게도 저희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갈 쯤 성훈 씨와 아버님 어머님이 들어오셨죠. 다행히도 저희 호텔이 성훈 씨 집과 그리 멀지 않아서 편히 오신 눈치였어요. 너무 편해서 궁시렁거리는 게 다 들릴 정도였지만요. 무슨 사돈댁은 뭐 이런 좋은 데서 만나자고 하시니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까짓 거에 기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 말이야. 돈도 없는 집구석에서 어떻게 이런 자리 예약할 생각을 다 했대. 자기들이 기죽고 싶진 않았나 보죠. 가여워라. 속으로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룸에서 모여 상견례 자리를 시작했어요. 가짜임에도 어찌됐든 상견례여서 그런지 꽤나 정중하고 정숙한 자리였고요. 엄마가 정적을 깨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끄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니 저에 대해 그쪽 어머님 아버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수밖에요. 그렇기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종일관, 비꼼과 불평스러운 언사가 이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기분 나쁜 티 하나 없이 웃으면서 받아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태도가 상대편의 심기를 더욱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오늘 자리는 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 많이 했네요. 아들놈이 뭐에 홀렸는지 사정사정하기에 나와 본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님을 만날 때마다 어른들 대하는 언행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르고 간대만 이르고 씻는 과신 안에 예우를 먼저 가르치시는 게
돌이이지 않을까 싶었네요. 옆에서 이 끔찍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들으니 정말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만 같았어요. 성훈 씨는 이젠 아예 아버님처럼 가기로 한 듯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죠. 전 일부러 성훈 씨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딸아이가 결례를 범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듯하니 이해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네요. 이런 얘기는 곤란하실까봐 안 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 당시 알만한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남들 술 마시며 놀 때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성훈이도 저의 영향을 받아서 명문대까지 갔고요. 자식이 결국 담는 건 부모 아니겠습니까? 듣자 하니 중졸이시라던데 그런 면에서 솔직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머리도 유전 아닙니까? 둘 사이에 나올 애가 똑똑해야 할 텐데 말이죠. 전 제 손주도 우리 아들처럼 명문대 가길 바라거든요. 그래야 집안 체면도 서고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웃으며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벌써부터 애 생각을 하시냐면서 성급하다고 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아버지의 말에 그쪽 집안 모두 발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쪽처럼 아이를 캐묻진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만 종종 이야긴 들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다면서요. 좋은 대학교까지 나오셨는데 그저 그런 회사에서 정년까지 하시다니 참을성이 좋으시네요. 아, 그쪽 아들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 말씀처럼 분명 유전이 많네요. 지금 말 다 했으니까 그저 그러면 사람이요? 네,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소영이 집안 어느 정도 형편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저랑 저희 아버지 헐뜯어서 뭐 하시려고요. 참나 여인숙 운영하시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요? 형편, 우리 집안 형편을 자네가 어떻게 아나? 그리고 남자친구란 인간은 기어이 여기서 자기 집 편을 드는데 정말 이 사람과 끝까지 안 가길 잘했단 생각이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일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이 레스토랑에 앉아 있으니까 뭐라도 되신 것 같으세요? 아니, 이거 계산할 여유는 있습니까? 저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제가 하죠. 근데요, 이 결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기운 결혼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 아까워 죽겠어요. 학식 있는 사람도 없고 돈도 그닥인 집구석에 장가 보내는 거 솔직히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되겠다님이 하도 졸라서 진행하는 결혼이에요. 이 사람이요, 분수를 아셔야죠. 이때부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엔 조용히 표정 관리를 하시다가 살짝 주먹을 부르르 떠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만은 여전히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여유로우셨어요. 그러다 종업원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산은 남자친구 쪽에서 하실 거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알량한 학벌로 유세 떠는 그쪽 집안에 저희 귀한 딸 보낼 생각, 애초에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귀한 아들을 보지 못했으니 공평하지 않아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켜볼 가치조차 없어 보여서 괜히 안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못 배워 먹은 사람을 내리깔아 본다고 들었는데 누굴 닮은 건지 잘 알겠습니다.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광경이네요. 그럼 저희는 일어나죠. 대화도 안 끝났는데 어딜 일어납니까? 앉으세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이제 겸상을 하기엔 수준이 안 맞아서요. 아주 천천히 즐기다 가세요. 이 호텔 제 거거든요. 숙박업치고 좀 크긴 하네요. 아,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덕분에 밥맛이 떨어져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계산할 여유 되신다고 하니 하시면 되겠네요. 양심이 있으시다면 드신 건 계산하고 나가주셔야죠. 그럼 뭐라고요? 이 호텔이 사돈 거라고요?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더니 곧바로 제 손을 잡고 일어서셨어요. 그렇게 당황한 성훈 씨와 그 가족을 두고서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윽고 세 사람이 나와서 도망치듯 호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지켜보았죠. 아마도 분명히 성훈 씨가 나가면서 로비에 있던 저를 본 것 같았지만 아는 척 없이 서둘러 나가더군요. 속이 너무 시원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끝이 이런 식이라니 많이 서글프게 됐어요. 그런 저를 위로해 주는 건 이번에도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운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또다시 눈물이 나는 걸 꾹 참으며 두 분을 안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저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네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부모와 자식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자리에서 스스로의 자랑이 되면 돼. 엄마 아빠가 여태껏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것처럼 말이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정말. 부모님의 위로는 너무나도 한결같이 따스했고 30 넘어 처음 안긴 부모님의 품은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뒤로 성훈 씨에게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호텔 하는 걸 왜 자신에게 속였냐며 거짓말한 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자기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니냐고 캐묻더라고요. 뭐라고? 음모?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왜 굳이 거짓말을 해? 그럼 큰 호텔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척 했다는 거 자체가 이상하잖아. 그래, 그 이유가 궁금하니? 지금부터 말해줄게. 그리고 전 그 이유를 줄줄 쏟아내었어요. 제가 왜 굳이 부모님이 큰 호텔을 하는 거에 대해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를 말이죠. 그건 바로 너란 놈의 열등감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뭐? 내 열등감? 그래, 이제 와서 내가 콕 꼬집어 주니까 민망하지? 너도. 근데 너 열등감 대단하잖아. 괜히 너보다 잘된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걔네들이 인스타 사생활 엿보면서 거기에 악성 댓글이나 달고 너 그렇게 살잖아. 그게 열등감인지 뭐야. 그리고 나한테는 내가 걔들보다 더 잘났다. 내가 더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내 꼴 같지 않은 자존심 짓밟지 않으려고 모른 척 해준 거야. 여자친구라고 나름대로 배려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잘 새겨듣고 다음부턴 사람 골라가며 사귀어. 난 너랑 엮일 생각 다시는 없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누가 말만 앞서고 가진 거 하나 없는 거지에게 접근하냐면서 바로 차단해 두었죠.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일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글쎄 그 집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될 뻔한 사람이 저희 집을 직접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 한우 세트까지 들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지난번에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그건 사돈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결국엔 뻔하지 않겠어요. 돈이 좋았던 거죠. 저희 집이 가지고 있던 호텔이 탐이 났던 거죠. 그 속셈을 모를 리 없는 저희 아버지는 다시 한번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려주셨습니다. 누가 사돈입니까? 여기 사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비를 불러 당장 내쫓았습니다. 경비가 오자 창피했는지 허겁지겁 도망가는 꼴이 아주 우스웠네요. 한편으론 짠하기도 했지만요. 자기 잘났다고 온갖 척은 다 하면서 돈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저렇게까지 돈에 굴복하는 모습이 전 남자친구를 아주 닮아서 말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아마도 지금쯤 배 아파서 몸져 누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한 번만 속상해하고 넘기면 너무 아쉬우니까 제게 좋은 소식이 생기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틈틈이 알리려고 합니다. 유치할진 몰라도 당신이 어이없이 떠나보낸 사람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걸 알았으면 싶어서요. 제 마음까지 파혼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듯하네요. 그렇게 절망에 빠질 일도 아니지만 파혼을 결정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일에 대해 매 순간 책임지려고 했고 그 길이 험난하고 괴로웠지만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은 비단 일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니 한심한 실수도 참 많이 저질렀네요. 하지만 좀 뻔하긴 해도 사람은 실수로 성장한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 적잖이 배우고 또 성장했으니 달갑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크고 작은 실수를 할 테고 그에 따라 후회도 하겠지만 이를 극복할 힘이 있다면 전 언제든 최선을 다해 소용돌이 같은 삶 속으로 뛰어들겠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